어느 날 저녁 TV를 켜자 익숙한 예능 대신 붉은 자막 한 줄이 눈을 찌르듯 올라왔습니다. 수십 년 전 연쇄살인, 유력 용의자 특정.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많은 분들이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스며드는 느낌을 받으셨을지도 모르죠. 그 자막 속 이름은 새로운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른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여 년 넘게 교도소 안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죄수. 수많은 사람들 곁을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를 그 얼굴이 우리가 잊지 못하는 한국 최악의 미제 사건과 연결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이 숨을 멈췄습니다. 골목과 논두렁, 버스 정류장과 허름한 주택가를 공포의 지도처럼 변하게 만들었던 그 연쇄살인은 더 이상 영화 속 괴담이 아니라 실제 한 남자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벌어졌던 일이라는 현실이었고, 사람들은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무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건 기록은 낡은 서류철 속에서 누렇게 변색되어 갔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그 파일을 서랍 깊숙한 곳에 다시 꽂지 못한 채 붙잡고 있었고, 그 집요함과 기술의 발전, 그리고 한 살인범의 예상치 못한 균열이 포개지면서 마침내 이 거대한 그림의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오늘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건 연표를 다시 나열하는 대신 이춘재가 진범으로 특정된 이후 조사실 안과 바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가 몰랐던 장면들과 수사기관이 마주해야 했던 부끄러운 진실들, 그리고 이 끔찍한 사건이 대한민국의 제도와 인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까지 21번 고르고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소는 들판 한가운데가 아니라 흰 가운과 장갑, 그리고 낮고 규칙적인 기계음이 가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실험실입니다. 칠이 벗겨진 철제 선반 위에 오래된 종이 봉투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봉투마다 날짜와 사건 번호, 희미해진 필체로 적힌 피해자의 이름이 조용히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죠. 1980년대 중반에 수거된 옷 조각과 스타킹, 손수건과 모발 몇 가닥은 당시 기준으로도 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미 여러 번의 감식 과정에서 손을 탄 터라 추가 분석 불가라는 도장이 찍힌 채 보관고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몇 년 사이 DNA 분석 기술이 눈에 띄게 발전하면서 연구원들 사이에서 예전에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건드려 보자는 조용한 제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시도를 기술의 오기라고 불렀습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도 있었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냉소 섞인 시선도 존재했지만, 다른 누군가는 적어도 진실을 알고 죽을 권리 정도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낡은 봉투들을 하나씩 다시 꺼내들었죠. 현미경 옆에 놓인 작은 스테인리스 쟁반 위로 피해자의 옷에서 떼어낸 섬유 조각이 떨어질 때마다 실험실은 숨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해졌고, 연구원들은 면봉 끝으로 조심스럽게 표면을 훑어 채취한 흔적을 투명한 튜브 안으로 옮겨 담았습니다. 튜브 속 투명한 액체는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전 어느 밤의 공기와 손길이 아주 미세한 형태로 담겨 있었던 셈입니다. 어느 날 화면 한쪽에 있던 비교 결과 창이 눈에 띄게 색을 바꾸며 깜빡였습니다. 연구원이 무심코 넘기려다 숫자를 2번 확인했고, 다시 페이지를 확대해보자 일치 가능성 매우 높음이라는 문장과 함께 한 사람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1994년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자 이춘재. 글자를 본 순간 실험실 안 공기의 온도가 한순간에 몇 도쯤 떨어진 듯한 정적이 흘렀다고 합니다. 연구원들은 이 결과를 서둘러 정리해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올렸고, 서류처를 받아든 형사들은 첫 페이지를 넘기기도 전에 서로의 얼굴부터 바라봤습니다. 화성 사건 기록을 서류 박스째 집으로 들고 가서 밤마다 펼쳐보던 세대와 책으로만 그 비극을 접했던 젊은 수사관들이 같은 방에 모여 있었고,
그들 모두에게 이 보고서는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죠. 수십 년 동안 유령처럼 떠돌던 그 얼굴이 마침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경찰은 이 정보를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게 막으면서도 부산교도소 측과 곧바로 비공개 협조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장기 수용자와 미제 사건의 연관성을 폭넓게 검토하는 일반적인 조사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단 한 사람을 겨냥한 움직임이었고, 교도소 안에서는 기존의 상담실로 사용되던 작은 방 하나가 조용히 특별조사실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벽에는 새로운 감시 카메라와 녹음 장치가 설치됐고, 방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이름과 시간이 별도 대장에 적히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방들에서는 같은 날에도 평소처럼 재소자들이 식사를 하고 공장에 나가 가구를 만들고 운동장에 나와 몸을 풀고 있었지만, 이 방 안에서만큼은 마치 전혀 다른 이야기가 흘러가는 듯한 묘한 긴장이 서려 있었죠. 첫 대면에서 수사팀은 의도적으로 화성이라는 단어를 바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과거 여러 미해결 사건들의 증거를 다시 분석하던 중 교도소 수용자들 중 일부의 DNA와 겹치는 부분이 나왔다. 그 과정에서 참고 수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최대한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로 운을 띄웠습니다. 수갑을 찬 채 조사실 의자에 앉은 그는 다소 굽은 어깨와 평범한 체구, 검은 테 안경을 쓴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예상했던 괴물 같은 인상 대신 어디서나 마주칠 수 있는 중년의 얼굴이 앞에 앉아 있는 걸 본 수사관들 가운데 몇몇은 자신도 모르게 눈썹을 한번 찌푸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짓을 했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협조하겠다는 말로 시작한 그의 태도는 상당히 공손했습니다. 존댓말을 사용했고, 목소리는 낮고 일정했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에게서 자주 보이는 격앙된 어조나 손동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프로파일러의 눈에는 이 차분함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답변을 준비해두고 있는 사람의 태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화성 주변 거주 이력과 군 전역 이후 다녔던 직장, 당시 출퇴근 경로를 하나씩 확인해 나가다 그 시기 그 동네에서 연쇄살인 사건이 여러 건 있었다는 말로 방향을 틀자 그는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한 채 짧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건들 뉴스에서 봤습니다. 나라 떠들썩하게 했던 거 말씀이시죠? 그거 저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흔한 부인처럼 들리는 한마디였지만 프로파일러들은 이 대목에서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보통 무고함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화를 내거나 억울함을 반복해서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정의 온도가 크게 변하지 않은 채 미리 준비한 대본을 읽듯 말을 꺼냈습니다. 이 차이가 단순한 성격 문제인지 아니면 오랜 시간 자신을 숨겨온 습관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이후 수사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수사팀은 처음부터 당신이 범인이다라는 각본을 밀어붙이는 대신 그의 삶을 통째로 펼쳐놓고 그 안에서 서서히 범행의 맥락을 끄집어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유년 시절 살던 집의 구조, 물에 빠져 숨진 남동생 이야기, 가부장적이었던 아버지와 그 아래에서 입을 꾹 다물고 지내야 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 그런 것들을 꺼내게 하면서 그의 내면에 자리 잡은 열등감과 분노의 모양을 탐색해 들어간 겁니다. 군 복무 이야기가 나오자 그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전차 조종수로 배치되어 먼지 날리는 훈련장을 선두로 달리던 경험을 말할 때 그는 아주 잠깐이지만 입꼬리를 올리며 제가 모는 전차 앞에서 나머지 전차들이 줄지어 따라올 때 그때만큼은 제가 제일 옆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동안 거의 유일하게 느껴본 주도권의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심리 분석가들은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늘 누군가의 통제를 받기만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내가 움직이면 주변이 움직인다는 감각을 경험했을 때 그 힘을 다른 방식으로 다시 느껴보고 싶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었죠. 특히 전역 후 전기 부품 공장에서 반복 작업을 하며 살아가야 했던 일상이 그에게 얼마나 무력감과 허탈감을 안겼을지까지 떠올려 보면 통제와 지배에 대한 욕망이 왜 특정한 방향으로 비틀려 나갔는지 조금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전역 후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단조로웠습니다. 화성 인근 전기부품 공장에 취직해 아침이면 출근 버스를 타고 공장으로 향하고 저녁이면 또 다시 같은 길로 집으로 돌아오는 나날이 이어졌죠. 특별한 취미나 동호회 활동도 없었고 술자리를 자주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 눈에 그는 그냥 인사 잘하는 조용한 청년이었고 어머니에게는 농사일을 잘 도와주는 효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기록과 그의 동선을 겹쳐보면 이 평범해 보이는 출퇴근 길과 연쇄살인 사건 발생 장소들이 기묘하게 겹쳐집니다. 1차, 2차, 3차, 5차, 6차 사건의 현장은 모두 그가 공장과 집 사이를 오가며 지나던 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이후 수원과 청주에서 벌어진 추가 살인과 강간 사건 역시 그의 이사와 직장 이동 경로를 따라가듯 나타나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도 위에 그의 일상을 따라 점을 찍어가며 범행을 계획한 것처럼 보일 만큼이었죠. 조사실 안 공기가 본격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한 건 수사팀이 마침내 DNA 분석 결과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을 때였습니다. 오래된 증거에서 추출한 유전 정보와 그의 것 사이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일치도가 나온 그래프를 보여주며 수사관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당신이 그 시기에 그 현장 근처에 있었고 몇몇 사건에서는 결정적인 흔적을 남겼다는 걸 과학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당신 입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 말을 들은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CCTV도 스마트폰 위치 기록도 없던 시절에 자신이 남긴 아주 미세한 흔적이 수십 년 후 자신을 끌어올릴 줄은 상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참 동안 손가락 끝으로 테이블을 천천히 두드리던 그는 결국 고개를 살짝 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알고 싶으십니까? 이 한 줄은 수사팀에게 큰 신호였습니다. 완강한 부정도 격렬한 항의도 아니라 마치 조금은 이야기해 보겠다는 식의 뉘앙스가 섞인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프로파일러와 형사들은 역할을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말에 최대한 감정 없이 반응하며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의 표정과 호흡, 손의 움직임을 집중해서 관찰하는 식이었죠. 흥미로운 점은 그가 범행을 인정해 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몇 차 사건은 내가 했다는 식으로 숫자를 바로 말하지 않고, 어느 날 밤 비가 많이 왔고 버스 정류장 위로 가로등이 하나만 켜져 있던 길, 논두렁으로 내려가는 흙 계단이 두세 개 있었던 곳처럼 장면과 공간의 느낌부터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들을 수사팀이 사건 기록과 지도와 대조해 보면 특정 사건과 현장의 구조가 거의 완벽하게 겹쳤습니다. 8차 사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조사실 안 긴장은 최고조로 치솟았습니다. 인근에 살던 청년 윤 씨가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체포되고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옥살이를 한 뒤에야 가석방됐던 바로 그 사건. 오랫동안 모방 범죄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됐던 그 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춘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담벼락 구조부터 설명했습니다. 도시락 파는 가게 옆 골목을 돌아 들어가면 집 담장 끝이 깨져 있었습니다. 그 깨진 부분을 딛고 넘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 자리에 있던 형사 한 명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당시 현장 사진과 오래전 수사 보고서를 들춰본 사람만 알고 있던 정확히 일치하는 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어 결박 방법을 설명하면서 군에서 배웠던 특정 매듭법을 언급했습니다. 손가락을 허공에서 움직이며 줄을 이렇게 돌려서 이 부분을 당기면 쉽게 풀리지 않는다고 보여줬을 때 프로파일러는 순간 등줄 뒤를 타고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매듭 방식은 일반 기사나 방송에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극소수 수사팀만 알고 있던 정보였기 때문입니다. 더욱 소름 돋는 부분은 피해자의 속옷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그는 그대로 두면 보기 싫어서 방 안 옷장을 열어 다른 것을 꺼내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30년 전 부검 의사가 남겨놓았던 짧은 메모 하나, 착용 속옷과 서랍 속 나머지 속옷들 상태가 맞지 않는 느낌이라는 기록이 그제야 선명한 의미를 띠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이런 진술들이 쌓이면서
8차 사건의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은 사실상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재심이 열렸고 법정에 증인으로 선 이춘재는 담담한 목소리로 그 사건은 제가 했습니다. 윤 씨는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억울하게 청춘을 잃은 한 남자의 옆에서 판사는 오랜 시간 굳게 닫혀있던 판결문을 결론을 읽어 내려갔죠. 윤 씨는 재심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말이 느리고 글을 잘 읽지 못했고 집이 가난했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말만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 살인범이 되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화성 사건은 이렇게 진범에게만 죄를 씌운 비극이 아니라 잘못된 수사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이기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야 많은 사람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의 자백 가운데 가장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만든 대목은 초등학생 실종 사건 부분이었습니다. 화성 인근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8살짜리 아이를 숲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숲 깊숙한 곳에 시신을 숨겨두었다는 고백이었죠. 이미 마음이 무너질 만큼 잔혹한 이야기인데 뒤따라 나온 사실은 더 심각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둘이 실은 그 아이의 유고를 일찌감치 찾아냈으면서도 상부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는 실종 미해결 상태로 남겨두었다는 내부 조사 결과가 드러난 겁니다. 말 그대로 진실을 땅속에 2번 묻어버린 셈이었죠. 아이의 가족은 수십 년 동안 딸이 어딘가에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그렇다면 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절망 사이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죽인 사람도 나쁘지만 알고도 숨긴 사람도 나쁘다. 도대체 왜 그랬는지 묻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지 개인적인 분노를 넘어 수사기관과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국가는 과연 피해자 편이었느냐는 질문이 그 한 문장 속에 가득 담겨 있었던 것이죠. 더 큰 문제는 그 경찰관들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직무유기나 증거 은폐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일지 모르지만 피해자와 시민들 눈에는 또 다른 면죄부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진상규명 요구에 나서며 이제라도 누군가는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춘재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허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사실에서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시계를 차고 다니다가 검문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신분증도 없어서 파출소까지 끌려갔는데 이름만 물어보고 그냥 보내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수사관들은 메모를 하던 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당시 기록을 뒤져보니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검문 보고가 남아 있었고 그 안에는 신분증 미소지자, 별다른 혐의점 없어 귀가 좋지라는 문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날 파출소에서 조금만 더 묻고 조금만 더 주변 사건을 떠올렸더라면 이 거대한 연쇄범죄의 흐름은 중간에 끊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가능성 하나가 수십 년 후 조사실 안에서 살인범의 입을 통해 조롱 섞인 회상처럼 흘러나온 셈이었죠. 혈액형 오판도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현장에서 검출된 B형 혈흔을 근거로 수사망을 좁혀가던 당시 경찰은 O형이었던 그를 한동안 의심했다가 곧바로 용의선상에서 제외해버렸습니다. 훗날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그 혈액은 피해자의 것이었고 이춘재는 의도적으로 실제 발 사이즈보다 큰 신발을 신고 다니며 발자국 크기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이런 식으로 좁혀오면 난 이렇게 빠져나가면 되겠구나 라는 잘못된 자신감을 키우게 만들어준 대목이었죠. 그는 조사 중에 경찰이 생각보다 허술하다는 걸 일찍 알았다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귀를 막고 싶을 만큼 모욕적인 한 줄이었지만 동시에 그 말 속에는 당시 과학수사의 수준과 수사 관행이 가진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혈액형 정도만으로 사람을 추려내던 시대의 수사는 DNA와 CCTV, 통신기록이 총동원되는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도 위험한 방식이었으니까요. 그의 자백은 연쇄살인뿐 아니라 성폭행과 강도 사건까지 포함해 40여 건을 넘나들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아무리 이 사건도 내가 했다고 말해도
법적으로 그 말을 곧이곧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이었습니다. 현장 증거가 남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경우 다시 그를 법정으로 불러내 과거를 하나하나 증언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부터 고민해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이제 겨우 잊고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끄집어내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 마음을 생각하면 수사팀도 진실 규명과 현재의 삶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자백 중 일부만이 공식적으로 사건과 연결되었고 나머지는 강력한 정황이 있으나 입증 불가라는 꼬리표만 달린 채 기록 속에 남게 됐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시기에 용의자로 지목됐다가 삶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시 세상 밖으로 올라왔습니다. 경찰에 여러 차례 소환되어 고강도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열차에 몸을 던진 남성, 연쇄살인 용의자로 몰린 뒤 동네에서 따가운 눈총을 견디지 못하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사람, 조사 과정에서 고문과 협박을 당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받은 뒤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이들까지 이 사건에 보이지 않는 희생자 명단은 생각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그림자를 하나씩 끌어올리는 와중에도 부산교도소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정해진 반찬이 배식되고 작업장에서는 늘 하던 가구 제작이 이어졌고 종교 모임이 있는 날이면 강당 한편에 수용자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그 한가운데 오랜 세월 모범수로 지내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춘재였죠. 종교 모임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교 법회에 꾸준히 참석해 경전을 읽고 법회 뒤에 나눠주는 과자와 빵을 다른 재소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한 동료 수감자는 그 사람이 부탁하면 웬만한 재소자들은 다 들어줬다. 심지어 경제사범처럼 돈 많은 사람들도 먼저 나서서 무엇인가를 해주곤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수용자 사회 안에서만큼은 일종의 형님 같은 위치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 사이로 기묘한 증언이 하나씩 섞여 나왔습니다. 그의 사물함 속에서 여성의 사진들이 여러 장 발견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잡지에서 찢어낸 연예인 사진, 광고 모델 사진 등 특정 인물에 집착했다기보다 여성의 이미지 자체를 모으는 듯한 모습이었죠. 어떤 재소자가 자동차 잡지를 보여줬을 때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여성 모델이 나온 페이지가 나오자 그 장면만 조용히 뜯어갔다는 일화도 전해졌습니다. 한 번은 같은 방을 쓰던 수용자가 장난삼아 이 사진보다 저 사진이 더 예쁘다고 말하며 사진을 만지작거리자 평소 온화하던 그가 순간적으로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웬만한 모욕에도 크게 대응하지 않던 사람이 여성 사진에 대해서만큼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동료들의 뇌리에 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그의 왜곡된 성적 집착이 교도소 안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오래전 같은 방에서 잠시 함께 지냈던 수용자의 증언도 섬뜩합니다. 그는 내가 그를 괴롭힌 뒤 어느 날 그가 벽 쪽을 보며 혼잣말을 하는 걸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여러 번 죽였는데도 아무도 모른다는 말을 몇 차례 반복했다는 것이었죠. 당시에는 허풍이나 정신적 문제라고 생각하고 넘겼다가 수십 년 뒤 뉴스에서 그의 정체와 자백을 보고 나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은 또 다른 층위를 보여줍니다. 어머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아들은 조용했고 집안일도 잘 도왔다. 처제 사건도 우발적인 일이라고 믿고 싶었다고 울먹였습니다. 아들이 연쇄살인범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 기록과 수사 자료 속에서 드러난 그의 실체는 가정 안에서는 폭력적인 남편이자 아버지였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법정에서 그가 화가 나면 하혈할 정도로 폭행을 했다고 증언했고 2살배기 아들을 방에 가둔 채 때린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혼을 요구하자 다른 남자와는 절대 결혼 못하게 나중에 몸에 이상한 문신을 새기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떠올려 보면 밖에서 조용하고 효자 같은 아들로 보였던 얼굴과 집안에서 폭군 같은 남편으로 군림하던 얼굴이 동시에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을 둘러싼 여러 얼굴들을 순서대로 펼쳐놓고 보면 연쇄살인범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영화 속 괴물 같은 외형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조용한 직장인, 다정한 이웃, 효자, 모범수라는 껍데기 바깥으로는 어떤 이상, 징후도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그 안쪽 깊은 곳에 뒤틀린 통제욕과 가학적 욕망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이것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준 가장 거북한 깨달음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잔혹한 진실이 드러난 뒤 우리 사회와 제도는 무엇을 바꾸었을까요? 먼저 살인죄 공소시효 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이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잔혹한 살인이라도 형사적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사건이 되어버렸지만 화성 사건을 비롯해 여러 장기 미제 사건들이 알려지면서 적어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에만큼은 시간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됐습니다. 논쟁과 토론 끝에 일정 시점 이후 발생하는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화성 사건에는 직접적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시간이 다 됐으니 이제 그만하자는 말이 통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유가족 입장에서 적어도 언젠가 진범을 법정에 세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DNA 정보관리 제도 역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특정 강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유전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미제 사건 증거에서도 조금이라도 새로운 시료가 발견되면 자동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예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흔적으로만 남던 것들이 이제는 언젠가 특정인의 이름과 연결될 수 있는 발판이 된 셈입니다. 또한 각 지방경찰청에는 장기 미제 사건만을 전담하는 전담반이 설치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인력이 이동하면서 오래된 사건일수록 서류 박스가 창고 구석으로 밀려나는 일이 잦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않는 팀이 구조적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죠. 화성 사건이야말로 이런 전담반의 필요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였습니다. 과학수사 장비와 인력도 대폭 확충됐습니다. 현장 감시반 교육 과정에는 DNA 보존과 채취에 대한 강의가 필수로 편성됐고, 작은 섬유 조각 하나, 담백꽁초 하나라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하는 절차가 표준 매뉴얼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혈액형 검사 하나만으로 용의자 범위를 좁혀가는 시대가 아니라 유전 정보와 영상 자료, 통신 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피의자 조사 방식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화성 8차 사건 재심에서 드러난 고문과 강압 수사는 많은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백을 짜내기 위해 사람을 부수는 수사는 결국 진짜 범인을 놓치고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버릴 뿐이라는 사실이 이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 여파로 현재는 중대한 사건 피의자에 대한 조사의 전 과정을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하는 제도가 확산되었습니다. 이 영상 기록은 수사관을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피의자가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피의자의 인권을 지키는 역할도 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폭행이나 위법한 협박을 감행하는 것은 훨씬 어려워지니까요. 화면 속에서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느 질문에서 눈빛이 달라지는지까지 모두 기록됩니다. 범죄 심리 분석, 이른바 프로파일링의 위상 역시 예전과 전혀 달라졌습니다. 화성 사건 당시에는 범인의 심리를 도표로 그려본다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고, 대부분 사건은 주변물 탐문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이제는 유사한 유형의 사건이 발생하면 초기 단계부터 프로파일러가 투입되어 범인의 연령대, 직업군, 이동 반경, 반복되는 행동 패턴을 분석해 수사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춘재 조사에서 축적된 방대한 면담 기록은 우리나라에서 연쇄 살인범의 전형을 연구할 때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사회생활에 큰 문제를 보이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어릴 적 경험과 열등감을 바탕으로 통제욕과 가학성이 비틀려 터져 나오는 유형을
실제 사례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비슷한 사건을 분석할 때 이 데이터는 중요한 참고 자료로 쓰이고 있죠. 사회제도 측면에서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강력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 체계의 확대입니다. 예전에는 가족을 흉악 범죄로 잃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른 뒤 사실상 혼자 남겨져야 했습니다. 생계는 알아서 해결해야 했고, 트라우마는 주변 지인들의 위로나 종교적인 힘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도와주는 구조는 거의 없다시피 했죠. 지금은 상황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원스톱 지원기관, 전문 상담 인력이 배치된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이 만들어졌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조금과 긴급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도 갖춰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지원 규모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많지만, 적어도 당신의 일은 개인적인 불행일 뿐이라고 외면하던 시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셈입니다. 인권 침해 우려와 재범 방지 필요성은 늘 팽팽하게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공개하고 감독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사회 복귀의 기회를 줄 것인지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건 이 사건 이후 적어도 한 번 형을 다 살았으니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사고가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사회가 일정 기간 동안 이들을 계속 주시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나 아무리 제도가 바뀌고 장비가 좋아져도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유골 은폐에 관여한 옛 경찰관들, 고문과 강압 수사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던 수사관들, 대부분은 형사법정의 피고인석에 서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내부 징계를 받거나 명예가 실추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책임을 지게 됐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는 너무 늦은 사과이자 불충분한 조치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단순히 범인을 잡아서 다행이다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범인을 쫓는 과정에서 벌어진 잘못된 판단과 권한남용은 누가 책임지느냐라는 질문을 함께 던집니다. 이 질문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눈높이가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을 향한 비판이라고만 보기보다는 더 나은 시스템을 요구하는 목소리라고 보는 편이 맞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포기하지 않음일 것입니다. 오래된 증거 봉투를 버리지 않고 보관한 사람들, 먼지 쌓인 서류 박스를 열어 다시 국과수 문을 두드린 형사들, 이미 공소시효도 끝난 사건인데 왜 또 들쑤시냐는 말에도 적어도 진실은 밝혀야 한다고 고집한 몇몇의 집요함이 있었기에 우리는 수십 년간 유령처럼 떠돌던 얼굴을 마침내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이 집요함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잊지 않는 것, 여전히 이름 없이 남아있는 미제 사건들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누군가는 계속 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기술이 한 걸음 더 나아갈 때마다 서랍 속 다른 봉투들도 언젠가 열릴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이춘재라는 이름은 영원히 우리 사회의 흉터로 남을 것입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잔혹했는지, 그 범죄를 막지 못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 입고 생을 마감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계기로 수사 시스템과 제도가 조금이라도 더 정교해지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시선이 이전보다 단단해졌다면 그것은 이 비극에서 어렵게 건져 올린 최소한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는 다른 이름을 가진 장기 미제 사건들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문이 열릴 때마다 돌아올 가족을 떠올리며 하루를 버티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당시의 기억이 떠오를까봐 일부러 뉴스를 피하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 우리는 이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진실은 때로 늦게 도착하지만 우리가 먼저 손을 놓는 순간 영영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언젠가 다시 뉴스 속보 자막으로 수십 년 전 사건, 진범 특정이라는 문장을 보게 되신다면 아마 오늘 이야기가 함께 떠오를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어딘가의 실험실에서는 누군가 낡은 옷 조각을 용액에 담그고 있을 것이고, 어느 형사는 서류 박스 뚜껑을 열어
더 이상 넘겨보지 않을 줄 알았던 페이지를 다시 펼치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집요한 손길들이야말로 우리가 이런 괴물 같은 범죄 앞에서 완전히 패배하지 않기 위해 붙들어야 하는 마지막 끈이라는 사실을 오래도록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